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올해로 광복절이 78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은 식민 지배, 전쟁 범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는 과거의 발목이 잡히지 않는 과거를 넘어서는 한일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은 한일 관계, 과연 어떤 것이 우리를 위하는 것일까요? 오늘 시사달에서는 한일 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봅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전 위원장 최봉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 근현대사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윤길 기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요.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짧게 보고 오시겠습니다.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굶어 죽은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을 안 받으랍니다. 문제 해결이라는 어떤 답변을 좀 듣고 할머니가 평화롭게 여생을 마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자, 먼저 변호사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는 강제동원 피해자분들과 함께 20년이 넘게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이 광복절을 맞는 소회가 남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제 피해자들은 광복절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완전한 해방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끌려가셔가지고 돌아가시는지 살아계시는지 생사도 확인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돌아가시다 하더라도 유해를 못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또 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시위를 계속 하셔야 되고, 자신의 존엄을 찾기 위해 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계시니까 진정한 의미에서는 뭐 해방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해방 중이다, 광복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 20년 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떤 계기로 이 일제 피해자들과 함께 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94년부터 97년까지 지금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노동법을 전공하러 일본에 갔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일제 피해자들이 일본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 권리 투쟁을 하실 그때 시기와 겹쳐 있었거든요. 일본 변호사님들과 일본 시민들이 그 법정에서 피해자들을 갖다가 너무나 헌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보고, 이거는 한국의 변호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왜 우리가 이걸 몰랐을까 하는 그런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이분들의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좋은 성과가 낼 수 있도록 옆에서 좀 도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 3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일 관계를 보면은 여러 가지 논쟁의 지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천윤길 기자가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1938년부터 일제가 이 국가총동원법을 개정하면서 일본이 벌이는 이 태평양 전쟁에 우리 선조들을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강제로 병력으로 동원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성동원,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이죠. 이야기를 조금 진행을 해보자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20년 정도의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을 이 재판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 변호사님께서 함께 하셨더라고요. 대법원 승소까지도 이끌어내셨는데 어떻게 이 소송이 시작이 됐고 이 과정은 어떻게 됐었는지 이 부분을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일제 피해자들의 문제는 원래 그 전쟁이 끝나고 나는데 우리가 광복되고 난 뒤에부터 이게 해결이 되었을 문제지 않습니까? 그때 해결이 못 됐다 그러면 적어도 1965년 당시에 그 한일협정을 체결할 당시에 이 피해자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었어야 할 그런 문제인데 65년 당시가 이게 지금 냉전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에 전쟁 피해자를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해결한다는 그런 어떤 계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지금 군사적인 협조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 냉전 태대에 대응을 하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65년 당시 이 문제를 갖다가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고 이게 미루어뒀던 그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되고 냉전이 해체가 되고 나니까 이제부터 그 일제 피해자들이 권리투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일본에 가서 재판도 하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이게 그 재판이 2000년도에 5월 1일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 재판은 어떤 계기로 시작이 됐냐 하면은 일제 피해 관련되는 어떤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이런 관련되는 그 재판에서는 정당한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이거를 한국 법정에서 좀 다투어주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일본 측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그러면은 한번 해보자 해서 한국에서 2000년 5월 1일 날 제소한 것이고요. 이게 한 20년 가까이 이제 시간이 걸려가지고 2018년도에 이제 최종적으로 대부분 확정 판결이 났는데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거든요. 강제 노동을 시킨 것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면은 배상을 하는 것은 법 이전의 상식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일본 정부라든지 일본 기업들은 안 했기 때문에 양국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 권리 구제가 필요한 그런 상황까지 도달이 했다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논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서 개개인의 청구권까지 모두 끝났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부터 짚어볼게요. 한일 청구권 협정 어떤 것이었는지 최능규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1965년 6월 22일에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체결한 협정입니다.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를 지배했었고 전쟁에 참여시켰다. 이에 대한 이 배상 청구권 협정이라고 보면 될 텐데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유무상의 이 차관을 제공하고 또 한국은 일본을 대상으로 한 이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한다라고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일본은 아직도 이걸 가지고 일본을 대상으로 한 이 청구권을 소멸됐다, 이제 끝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에서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청구권 이것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고요? 개인이 갖고 있는 그 권리를 갖다가 국가가 함부로 처분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국가가 그걸 갖다가 포기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것은 별개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것이고요.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일본 최고재판소 이제 판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판결은 뭐냐면은 청구권이 살아있다. 냉전 당시에 이렇게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가지고 구제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니까 늦었지만은 자발적으로 일본 정부나 기업들은 구제를 하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맞다 하는 이런 법적인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법적 판단을 일본 정부라든지 기업들이 존중을 했으면은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재판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라든지 기업들이 최고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이행하지 않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강제하는 이 판결이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차이다. 그러면은 그 말씀은 일본 최고재판소와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은 거의 비슷하다,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결국 그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된 입장인 거죠? 그렇죠. 개인 청구권이 이제 소멸되었느냐, 소멸되지 않았냐의 문제인데 이 지금 이 협정의 해석과 관련되어서는 그 삼권 분립이 된 나라에서는 누가 해석제의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냐 하면은 사법부가 가지는 것이거든요. 이 청구권 협정의 그 문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혐의를 본다 그러면은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게 일본 최고재판소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한국 대부분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서는 다툼이 없습니다. 단 이 일본의 그 외무성이 자기 나라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갖다가 이게 지금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잘못된 어떤 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외교보호권만 소멸되었고 개인청구권은 살아있다고도 이야기하다가 또 한국 정부를 상대할 때는 개인청구도 소멸되었다고 이야기하다가 경우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이중 플레이를 일본 외무성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국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가지고
이 행정부가 교섭을 하게 되면은 미루어두었던 이런 일제 피해자 문제가 해결의 길을 찾을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자꾸 갈등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으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올해 3월이었죠. 정부가 새로운 해법을 내놨습니다. 바로 제3자 변제 방식입니다. 이거에 대한 뉴스도 너무나 많이 쏟아져가지고 아실 만한 분들은 많이들 아실 텐데요. 그래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최영규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네, 2018년에 피해자와 유족 15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근데 일본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정부도 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결정을 올해 3월에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법에 이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인용해서 대법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 15명의 이 판결금과 지연이자에 대해서 일본 기업 대신해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제3자가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지원재단에서 이 법원에다가 공탁금을 낸 겁니다. 공탁금을 냈는데 이 피해자와 유족들 모두가 또 동의하진 않았거든요. 나는 그거에 동의할 수 없다.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에 사과도 없이 이 돈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유족과 피해자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는 한국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 그거 따라야 되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 재법원 판결, 확정 판결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신일본 제철 같은 경우에도 이 주주총회에서 한국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도 밝혔는 것도 있고, 미쯔비시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뒤늦었지만은 이 피해자를 구제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몇 차례 교섭도 지금 이렇게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강제집행 문제까지 지금 대두된 것은 이 아베 정권, 그러니까 일본의 아베 정권이 부당하게 이제 개입을 하게 된 것이죠. 이 한국 대법원 판결이 개입을 해서 지금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판결을 따르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지금 압력을 행사하고 개입을 했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된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그렇게 부당한 개입을 하게 되면은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 양국의 민주주의나 사법의 그 법치주의 발전을 위해서 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이 문제를 어찌좀 해결하자. 그렇지만 우리도 이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구제 못하도록 그렇게 방치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해서 강제 집행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 해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법치주의 국가에서 확정 판결이 나가지고 이 지금 채무자가 그걸 갖다 거부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강제 집행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강제 집행을 갖다가 지금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금전적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죄가 제대로 안 됩니다. 사죄를 받고 그에 걸맞는 여러 가지 지금 후속 조치가 피해자들은 원하고 있는데, 이런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강제 집행만은 맞겠다. 나머지 문제는 모르겠다. 또 이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판단되어 있는 이 개인 청구권의 이거 소멸과 관련돼가 과연 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법리적으로 이게 지금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지 않고 강제 집행만 어떻게 해서 막아야 되겠다는 이런 근시안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식이 해법이 나온 게 아니겠나. 피해자 지원 재단 이 기금에 포스코가 지금 4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이 보면은 일본의 전범 기업들 대신에 우리나라 기업이 출연을 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궁금해요. 두 분 모두에게 들어볼 텐데요. 먼저 우리 천규 기자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 받은 유무상의 차관을 가지고 당시에 포항 지역에 땅을 일궈서 포스코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일제 피해자들에게 이 포스코라고 하는 기업이 져야 되는 책임도 상당히 좀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하라고 한다고 이 포스코가 그래 피해자들에게 이 배상하는 이 지원금을 내놓는 거는 어찌 보면 가해자를 제껴놓고 이 포스코가 좀 책임지는 모양새다.
그 전쟁 가해 기업의 책임을 대신 져서는 안 되죠. 그거는 피해자를 돕는 게 아니라 피해자들한테 새로운 상처를 준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재판했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재판하지 않는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두텁게 보호를 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선수범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와 동시에 지금 일본 제철의 지금 주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 제철의 주주로서 일본 주주총회에 나가서 우리 대법원 판결에 지금 확정이 되게 되면 그때 따라야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 주주총회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러면은 늦었지만은 부당한 일본 정부가 이렇게 지금 개입을 해가지고 이 방해를 하고 있더라도 그거는 이 세계적인 그 기업으로서는 이거는 그런 그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 사법부의 판단도 존중하고 한국 사법 판단도 존중해서 늦었지만은 피해자 구제를 하도록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바를 이행을 하자. 일본 제철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 강력하게 이렇게 모범적인 그런 발언을 지금 포스코가 해줘야지 그게 국민 기업으로서의 정말로 우리가 지금 존경할 만한 기업이 되는 것이지 지금 일본 가해 기업을 대신해가지고 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부당한 일본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는 포스코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태도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보태면 이번에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이 난 이 피해자들에게 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이 대상이 됐던 일본제철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 지원재단에 이미 지원재단에 출연할 거였으면 이미 배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해 기업도 당사자 기업도 지금 출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현재까지 지원재단에 출연한 사례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피해자가 있는 것이 아니죠. 중국에서도 숱한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을 대하는 일본의 태도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중국의 경우에도 한일 청구권 협정과 같은 협약을 1972년에 맺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해서 일본국에 대한 전쟁 배상의 요구를 포기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와 같은 내용이죠. 청구권이 소멸됐다. 그런데 중국의 이 피해 당사자들이 일본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범 기업에 의해서 강제징용 피해를 당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2016년 6월이었습니다. 중국인 피해자 3,765명에게 피해를 배상해 줄 것을 일본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1인당으로 따지면 10만 위안, 약 1,800만 원 정도. 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윤리적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하는 사과까지 담아서 이렇게 배상금을 지급을 했었거든요. 우리는 우리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제3자 변제 방안을 내놓는데 중국은 일본 재판 법정에서 사과와 함께 배상금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얼마나 또 가슴 아파할지 좀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자,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처럼 우리에게는 꼭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움을 만난 곳은 주체는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고 1997년도에 저희들 대구 경북에 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단체로 만들어졌습니다. 할머니하고 여러 가지 교류와 활동과 또 문제 해결하는 노력을 있었는데 할머니들이 한 분 한 분씩 돌아가시니까 이게 이 할머니의 기록과 활동을 남길 곳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저희들 그 역사관을 만들 필요성이 생겼죠. 김순학 할머니께서 1억을 쾌척을 하셨습니다. 5천만 원은 장학금, 5천만 원은 역사관 건립에 꼭 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 마중물을 받고 굿즈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한 수익으로 토지를 매입했고 일부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 단위에서 이렇게 시민이 주체가 돼가지고 설립된 유일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방문객 추이를 보면 되게 특이한 게
외국인 방문객이 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고 되게 보편적인 그 국제적인 인권 문제라는 게, 예를 들어서 대만 관객이 왔을 때는 대만에도 아마의 집이라는 역사관이 있거든요. 자기 또한 피해자로 생각했는데 한국의 할머니가 당신의 나라에서 위안부 생활하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 깜짝 놀랍니다. 서양 문화권에서 온 그 방문객들도 와서 정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이제 그런 반면에서 조금 이제 20대 정도의 어떤 젊은 세대들 방문이 조금 끊기고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과거 세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일제 강점기 직간접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세대가 있었는 반면에 20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듣기에는 너무 젊으니까 관심에서 떠나고, 그리고 또 이 문제가 또 특이한 게 너무나 해결되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피로감에 사람들이 많이 젖어 있어가지고 잘 정확하게 모르면서 뻔하게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너무나 복잡한 개인사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 숨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일깨워서 같이 하려고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 맞추고 그들이 어떤 일생을 살아왔는지, 그게 현재의 어떤 시사점을 가질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전시는 Odd Ed Did라는 영어 제목의 전시입니다. 그 Odd라는 게 딴 게 아니라 할머니가 되게 이상한 존재, 특별한 존재, 그런 식으로 되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정말 사랑스러운 딸, 달링 도터가 될 수 있었다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 할머니가 왜 이상하게 보여졌고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할머니를 왜곡되게 지켜봤는지, 그런데 그런 할머니를 이제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VR 게임 같은 것들을 저희들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매! 나가시면 아유 괜찮아요. 나가시면 할머니 요즘 무릎이 아파요? 손이도 아파요? 무릎이 아프. 무릎이 아파? 할머니 연세가 들면 다 조금씩 불편하니까 그래도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는 밥도 내가 해. 아재 할머니 그치? 할머니 최고다 최고. 할머니만큼 건강한 분이 어디 있노? 얼마 건강하다 가니까. 예. 가나 놔두지 뭐. 내가 뭘 됐다. 총 240분이 정부에 신고를 하셨는데 지금 9분밖에 남아 계시지 않고, 그 중에 한 분은 대구에, 또 한 분은 여기 지금 박필근 할머니가 계시죠. 오시는 분도 뭐 다양하게 옛날 뭐 장관 하시던 분도 오셨고 뭐 그렇게 하셨지만은 뭐 어떤 할머니한테 뭐 어떤 약속이라든지 뭐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비전은 사실 제공하지 못하고, 대부분 이제 할머니 그냥 뭐 안부 묻고 건강 묻고 다시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는데, 사실 그 만남이 또 이어지기도 되게 힘듭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의미 있도록 열심히 스스로를 움직여야 한다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뭐 가능하면 그 사이에 어떤 문제 해결이라는 어떤 답변을 좀 듣고 할머니가 평화롭게 이제 여생을 마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할머니 아들 생일은 몇 월 며칠이라요? 나 나이는 아는데 생일은 몇 월 며칠인지 몰랐는데. 아들 생면 모른다. 몰라요. 딸은? 딸도 모르고. 할매 생일만 기억하고. 일본군 강제 위안부 피해자분들 사실 몇 분 이제 남지 않으셨습니다. 전국에 9분 계시고요. 대구 경북에 2분, 그리고 우리 포항에 1분이 계시는데요. 박필근 할머니 지금 포항에 계십니다. 그래도 좀 정정하신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제쯤 진정한 사과를 받으실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더불어서 대구에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있었다는 것은 전 몰랐었거든요. 네, 여러분들 시간 꼭 내셔서 한 번쯤 방문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선거철이 되면 우리가 뉴스에서 꼭 보는 장면이 있죠. 바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을 꼭 잡고 있는 후보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꾸 이야기가 좀 바뀌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후보 시절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안 지키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인규 기자? 네, 우리 선거에 나선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위안부 피해자의 치유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습니다. 당시 내용을 보면 일본 총리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이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의 예산을 출연하겠다. 어찌 보면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간접적으로 이 사과의 의미까지 담겨 있다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당시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과 직접적인 좀 소통이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소통이 있었더라면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과 비교해서 놓고 보면 일본 정부도 이 책임을 지고 출연을 하는, 지금의 올해 나왔던 안보다는 훨씬 좀 진전됐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2017년에 문재인 정부로 바뀌고 나서 당시 소통의 부재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후에 좀 파기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좀 진전이 없었던 상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도 후보 시절에는 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라고 했었는데,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부분은 일본과의 회담에서도 공식적으로 좀 나온 바가 없었고요. 진전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사회적 분위기가 잘 조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논쟁들이 겹치면서 좀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미래를 위해서 일정 부분은 또 합의를 잘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오랫동안 함께 하셨으니까 먼저 변호사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은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이좋게 지내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가지고 한국과 일본이 이게 지금 리드를 하는 그런 형태의 미래를 저는 꿈꾸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안중근 의사가 꿈꾸던 동양 평화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일제 피해자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것이 저는 과거에 얽매인다고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냉전 당시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 미루었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것이니까 이게 이제 미래로 가기 위해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이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제들을 갖다 해결하지 않고 미래로 가자고 이야기하게 되면 저는 평화를 위한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쟁 공조를 위한 군사 협력을 위한 미래로 가기 때문에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피로감을 느낀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만큼 일본이라는 사회가 이게 지금 전쟁에 가까이 있는 그런 위험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그런 현실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독도 문제 같은 것만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과거에 얽매지 말고 미래로 가자 해서 이 독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영유권을 포기하다든지 아니면은 일제 침략의 당처인 우리 독도에 대해 가지고는 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독도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전쟁 피해자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전쟁 피해자들의 그 인권이 회복되는 것은 평화를 위해 가기 위한 첫 단계다, 이래 생각을 하고, 양국 사법부의 최고법원 판단이 늦었지만은 구제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민주주의 발전과 그 법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그런 일인 것이지, 양국 사법 판단을 다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과거 문제를 덮어놓고 앞으로만 나가자는 것은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lon길 기자 역시 취재 때문이라도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실 테고요. 또 학생들에게 근현대의 사회에 대한 또 강의도 하고 있잖아요. 네. 요즘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그 한 가지 좀 달라진 점을 느끼는 것은, 예전 같으면 이 반일 감정이 높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반중 감정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들. 그러니까 일본 문화와 교류가 많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일본과 이렇게 나쁘게 지내야 돼? 저는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래를 지향하려면 주일 대사로 우리 최봉태 변호사님을 임명해야 된다. 제가 놀랬던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손꼽히는 친일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최 변호사님과 같이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위령제 때문에 같이 잠을 잔 적이 있었거든요. 많은 일본 분들과 정말 친하시더라고요. 근데 놀랬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일본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그리고 원폭 피해자 문제 해결을 돕는, 그리고 지지하는 일본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미워해야 될 대상은 아베 전 총리라든가 이 사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거지, 일본 자체를 미워한다거나 반대한다거나 저는 하지 않아도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정치적인 상황이 우리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마치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일본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좀 인식하고 이걸 활용하는 분들이 좀 1차적으로 반성해야 되지, 일본과는 앞으로도 더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가야 된다. 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않고서는요, 새살이 제대로 돋아날 수 없겠죠. 우리 미래 세대에게 어떤 한일 관계를 물려줄 것인지 우리가 다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